안녕하세요. 최명아TV 구독자 여러분, 최명아입니다. 저희가 지금 브랜드 특집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브랜드의 컨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편에서는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3편에서는 미디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미디어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죠. 미디어도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또 미디어들 간의 융복합이 열심히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트렌드를 따라잡는 것, 그리고 과연 내 브랜드를 어느 미디어에 잘 태워야 될까라는 고민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커뮤니케이션 편에서는 이 미디어의 전쟁, 내 브랜드를 어느 그릇에 담아야 가장 효과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번과 그리고 다음 편까지 2편에 걸쳐서 특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특집에서는 미디어 전문가를 저희가 모시고 지금 가장 시장에서 핫한 그런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를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좀 꼼꼼하게 들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KT 자회사죠. 나스미디어의 이지영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나스미디어에서 모바일 마케팅 실을 맡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디지털 마케팅 업계에서 20년, 그중에서 나스미디어에서 17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스에서는 미디어의 계약 관리, 그리고 기획, 데이터, 커머스, 미디어 플래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 영역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돼요. 저는 모두 개인적으로 이재영 부장님하고 굉장히 잘 아는 그런 관계인데, 자,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계 미디어를 저희가 딱 봤을 때 어떤 프레임으로 좀 나누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요즘에는 이제 미디어를 나누진 않지만 굳이 나누자면 전통 미디어하고 디지털 미디어로 두 개를 이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전통하고 디지털. 네. 근데 이제 전통 미디어도 모두 거의 디지털화 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에서 주로 활용하는 프레임워크 중심으로 해서 패소 모델이라고 있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패소 모델이라는 거는 페이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소셜, 쉐어드 미디어, 그리고 온드 미디어로 각각 살펴볼 수 있는데요. 페이드 미디어라는 거는 광고 비용을 지불하고 미디어를 활용하는 광고 매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언드 미디어는 광고비 외에 다른 프로모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브랜드에 대한 평가 결과가 노출되는 매체이고요. 그리고 소셜, 쉐어드 미디어는 공유 미디어로서 콘텐츠가 배포 확산되는 매체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온드 미디어는 브랜드가 보유한 홈페이지, 블로그, 채널 등에서 콘텐츠를 기획, 제작, 배포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줄여서 패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페이드 미디어의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뭐 저희가 요즘에는 구글 애즈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구글 애즈, 아니면은 유튜브에 저희가 광고를 실른다든지 이러한 맞습니다. 선택들이. 유튜브도 마스터헤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드 미디어라는 것, 내가 광고 외에 다른 노력으로 얻어지는 그런 미디어, 대표적인 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뉴스나 아니면 브랜드 블로그 관련해서 다른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나타나는 어떤 매체화된 콘텐츠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PR 활동들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네, 맞습니다. 기업이 하고 있는 각종 PR 활동들. 그리고 소셜 미디어는 우리가 아는 SNS들이 되겠고, 온드 미디어는 내 브랜드가 갖고 있는 홈페이지 이런 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이 미디어들이 갖는 강약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서 보다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또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드 미디어는 유료로 광고를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원하는 메시지 타겟에게 가장 빨리 도달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광고를 중단했을 때는 매출도 급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드 미디어를 활용을 할 때는 목적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브랜드를 런칭을 시키거나 단기간에 세일즈를 활성화시킬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렇죠. 언드는 어떻습니까? 브랜드 빌딩 과정에서 필요한데요. 퍼블리시티, 뉴스나 브랜드 관련 커뮤니티에서 리뷰나 평가 관련한 글들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는 가치가 부과가 돼서 신뢰도가 좀 높습니다. 컨트롤이 불가하겠죠.
그리고 예측이 좀 어려운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누구나 원하죠. 언드 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내 브랜드 이야기를 해주기를. 근데 가장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얘기는 해주는데 굉장히 나쁜 이야기가 또 돌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럴 때도 또 out of control. 그러니까 이 언드 미디어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 미디어 영역일 수도 있겠습니다. 소셜, shared 미디어. 예, 말 그대로 SNS죠. SNS인데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브랜드 관계를 구축시킬 때 인게이지먼트가 확대될 때 필요한 미디어인데요. 이 부분 역시도 컨텐츠가 제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컨텐츠가 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브랜드와 관계 형성에는 가장 적합한 네. 그런 미디어인데 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마지막으로 온드 미디어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온드미디어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의 노력으로 자산을 쌓아가는 형태로 가져가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원하는 타겟한테 도달되기는 어렵습니다.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다양하게 많은 형태로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칭 후부터 브랜드가 생존하는 그날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목적들이 페이드의 경우에 브랜드 런칭 시점이라든지 어떤 주목을 끌 때, 그리고 언드 미디어는 빌딩 과정에서, 그리고 소셜은 브랜드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면에서, 그리고 온드 미디어의 경우에는 런칭 후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활동들. 근데 이 온드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페이드 미디어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페이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네. 사람을 이쪽으로 자꾸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미디어들끼리도 굉장히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네네. 결국에는 비용을 지불해서 이 비용으로 인해서 랜딩을 시키고 랜딩이 된 것을 유포를 시키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 그게 바로 이제 플래닝이라는 거죠. 네, 미디어 플래닝.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돈 주고 이것만 산다라는 게 플래닝이 아니라 얘네들끼리 어떤 시너지를 어떻게 네네네. 내느냐라는 전략 같은 건데 그 플래닝 얘기 전에 요즘에 좀 독특하게 좀 또 떠오르고 있는 매체들도 있죠. 어떤 매체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전문가로서 궁금합니다. 일단은 세 가지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첫 번째는 CTV, 네, 5개 광고 이쪽 매체들이 디지털화되면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타겟팅 광고가 되다 보니 힙합니다. 두 번째는 에드테크 관련해서 빅데이터하고 넷플릭스의 광고 시작 부분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좀 각각에 대해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기업에서도 요즘에 DX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나 방송 매체에서도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데이터하고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5개 광고판도 3D 아트가 표현이 되고요. 방송에서는 오디언스를 타겟팅해서 가구별로 다른 광고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집에서 보는 광고가 또 옆집에서 보는 광고랑 또 완전히 다른 거네요. 네네네. 가구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오디언스가 타겟팅 돼서 노출이 되는 형태고 이 부분은 IPTV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집에는 또 이제 뭐 딜리버리라든지 이런 쪽이 좀 네네네. 많이 광고가 되고 또 4인 가족 이렇게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는 또 다른 게 광고가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구입 방식에 있어서도 프로그래마틱 바잉이 가능한데요. 5개나 뭐 방송 광고에서도 다 가능해졌습니다. IPTV 같은 경우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제 시청한 시청자들한테 라이프 타겟별로 그 세그멘트를 나눠서 이거를 묶어서 오디언스 타겟팅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세그멘트별로까지.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특정 앱을 다운로드한 이용자를 타겟으로 해서 진행을 또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뮤직을 깔았다. 아니면 넷플릭스를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오디언스를 타겟팅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국내 IPTV가 통신 사업자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이슈가 있으니까 다 이거를 마케팅 활용을 해도 괜찮다라고 동의를 한 이용자에 한해서만 활용이 된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케이블 TV라든지 이런 IPTV 이쪽이 정말 핫해졌고 또 5개 광고도 사실은 그 오프라인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좀 대표적인 매체로 다시 부상을 했죠. 네네네. 한때는 굉장히 찬밥이었는데. 그렇죠. 한번 걸어놓으면 바꿀 수가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랬던 부분이 큰데요. 이제 5개 광고도 디지털화 되고 있기 때문에 거점 타겟팅, 시간 타겟팅 모두 가능합니다. 삼성역 부근 건물들에서 동일한 광고를 동시간에 노출을 시킬 수 있어서 이슈 메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SNS에
공유를 또 시키게도 만들고 있죠. 그 지하철에서도 지금 굉장히 변화가 많죠. 네, 빅사이즈 영상 광고를 퀄리티 있게 볼 수 있어서 광고주들이 또 영상에 대해서 영화 같은 경우는 좀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대학가나 뭐 직장인들이 많은 역사 등에서는 타겟을 고려해서 차별화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활용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브랜드 런칭이 중요한 경우에 특히 그 옥외나 지하철 네네네. 이런 쪽의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고객 여정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또 만약에 출퇴근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5개 광고도 중요한 아주 잘 활용이 되는 매체로서 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치는 모든 것들이 다 미디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정말 저희의 24시간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이제 요 게임이 되겠네요. 에드테크 시장의 고도화를 이제 두 번째로 두셨는데 여기에 네네. 대한 말씀도 좀 해주세요. 빅데이터하고 AI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광고 집행을 했을 때 전환 효과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어떤 리소스의 한계 때문에 AI 엔진을 활용을 해서 또 오디언스를 잘 또 정교하게 추출을 하면 광고에 대해서도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커머스 광고주 같은 경우는 광고 집행의 KPI가 GMV, 매출 볼륨인데요. GMV, 네. GMV, Gross Merchandise Volume. 네, 매출 이걸 볼륨. 이제 증진시키기 위해서 광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점점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에서 어떤 게 관심이 있어서 어떤 물건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그 관련되는 광고가 인스타그램에 막 뜹니다. 제 인스타그램에. 네네. 알고리즘이 그렇게 진행이 네, 돼요. 어딜 가든지 그거 관련되는 광고들이 저를 이제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야. 아, 얘가 요즘에 요거에 관심이 있구나.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정보를 저한테 계속 줍니다. 그러다 이제 계속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더 깊은 또 세상으로 저를 또 이끌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게 되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이게 좀 편리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얘가 이만큼 나를 관심 있게 지켜봐주고 있구나. 요즘 제 마음속에 흐르는 몇 가지의 주제를 얘만큼 정확하게 아는 애도 없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 넷플릭스의 광고 시작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네.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세요. 넷플릭스에서 이전에는 광고를 전혀 진행을 하지 않다가 이제 올해부터 정식으로 광고가 시작이 됐는데 프리미엄 컨텐츠에 노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세이프티에 대한 걱정도 없고 근데 약간의 단점은 단가가 좀 있습니다. 단가가 좀 있지만 그래도 광고 혼잡도 없이 광고를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디어 이용자가 OTT, 넷플릭스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타겟 커버리지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 어떤 매체적으로 가장 지금 각광을 받는 건 좀 OTT 쪽에 네네. 좀 가 있는 그런 상태네요. 좀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은 근데 인더스트리별로 좀 선호하는 미디어라고 그럴까요? 좀 그런 미디어 트렌드가 좀 인더스트리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좀 관찰하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이제 또 모든 미디어가 그렇듯 많은 사용 시간과 많은 사용자가 또 들어가 있으면 그거와 관계없이 다들 집행을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뭐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메타,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외의 업종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면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사전 예약, 런칭, 유지의 목적으로 광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 예약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용 매체가 또 따로 있고요. 근데 이와 함께 브랜딩이 강한 네이버, 유튜브, 카카오, 페이스북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는 게임 관련 커뮤니티, 그리고 건물, 외벽, 그리고 버스, 지하철, 5개 광고 등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매체 같은 경우는 CPI, CPA를 위한 매체, 네트워크 매체를 활용을 하여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큰 회사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매체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예산이 지금 없어요. 네. 굉장히 그랬을 때 전문가로서 그러면 다른 매체는 잊어버리시고 일단 여기에 좀 집중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그 타겟 오디언스에 대한 타겟팅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NS 매체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작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네이버의 또 GFA나 카카오, 모먼트 쪽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2023년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새로운 매체들도 있고 각광을 받는 시점도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좀 이렇게 눈에 띄는 트렌드라고 할까요? 우리가 2023년에 마케터나
이 경영진이 꼭 알아야 되는 미디어의 트렌드를 일단 몇 가지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상을 보는 시간이 계속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쇼핑은 디지털로 더 많이 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트렌드는 계속 갈 것 같고요. 특정 서비스를 위해서 슈퍼 앱이 계속 집중적으로 또 진행이 되는 형태인데 이런 것들도 도드라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미디어들이 계속 등장은 하고 있지만 카테고리에서 원탑이 돼야지 생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DMP 매체라고 해서 굉장히 타겟팅이 정교화되는 그런 매체들이 있는데 네. 이런 매체들은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나요? 단독 매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데이터에 대한 오디언스 타겟을 받아서 이 오디언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셀프 서빙이에요. 셀프 서빙이면 카카오 모먼트라든지 네이버의 GF라든지 아니면 구글 애즈에 이 데이터를 입혀서 원하는 오디언스에 노출을 시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겟팅이 보다 정교하게 될 수 있는. 네. 그러려면은 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좀 고객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있어야겠네요. 그 타겟팅 요청을 할 때 타겟 그룹을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 중에서 선택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정교해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원하는 사람한테 도달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슈니까. 네네네. 예, 그 이슈에서 이제 미디어의 보다 효율성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플래닝에 대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일단 먼저 미디어 플래닝 하면은 사실은 마케터들도 좀 낯설고 좀 어려워하는 분야예요. 이게 굉장히 전문 분야 같기도 하고. 네네. 근데 이 미디어를 우리가 플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좀 거쳐야 되는 단계? 그 오버뷰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클라이언트께서 RFP를 주시면 그 안에 브랜드, 기간, 마케팅 예산, 타겟, 그리고 캠페인의 목적, KPI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타겟한테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이제 노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광고주와 함께 캠페인의 목적과 메시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겟팅, 어떤 오디언스 그룹을 설정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그 타겟별로 어떤 크리에이트셋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많은 차이가 보입니다. 타겟별, 채널별 메시지 전략을 잘 짜셨을 때 예산에 따른 배분도 그리고 이제 스케줄링을 또 보셔야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기간 내에 모든 노출을 다 시킬지 아니면 초반에는 좀 투입을 하고 후반에는 다른 매체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메인 타겟이랑 서브 타겟을 이제 잡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메인 타겟만 집중적으로 노출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그냥 일반 노출형 상품을 진행을 하실지 아니면 효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특정 목적 지향적인 상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을 진행을 메인으로 하실지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캠페인 KPI를 명확하게 설정해서 공유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한테 할 거냐라는 타겟을 메인 타겟 그리고 서브 타겟으로 굉장히 클리어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컨셉적인 메시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미리 좀 정해놓는 KPI를 미리 설정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미디어 플래닝을 제대로 수립한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효과도 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러한 말씀인 거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까 RFP 리퀘스트 포 프로포저를 이제 에이전시에게 이제 드리게 되는데 에이전시 선정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어떠한 좀 기준으로 저희가 좋은 에이전시를 선정해야 되는지 어떤 에이전시가 저한테 맞는 에이전시입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에이전시라고 하면 미디어 랩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역할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미디어 에이전시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미디어에 대해서 제안하고 운영하고 효율을 분석하고 보고하고 이 보고에서 어떤 제언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역할을 진행을 합니다. 네, 전문 에이전시의 규모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의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경우는 기획이나 전략이나 어떤 솔루션에 대한 전문 조직을 갖고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큰 그림으로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또 규모가 큰 경우에는 유료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좀 다양할 수 있고 내부에 광고 관련 데이터나 어떤 추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또 다양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이전시를 고를 때는 좀 이런 항목을 봐라 이렇게 네. 좀 몇 가지를 골라주시면 어떤가요?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유사 업종에 대한 이력이 풍부한지 이 부분은 이제 집행 노하우가 있다 없다 이걸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매체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요즘엔 다 셀프 서빙 매체이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매체에서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캠페인이 규모가 어느 정도여서 연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경우는 연간 계약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범위가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지 캠페인에 대해서 세팅하고 뭐 라이브하고 리포팅하고 결과 보고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받을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원 가능한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내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다양한 자료를 또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 솔루션을 유료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티브 관련해서인데요. 미디어 에이전시는 대부분이 기획 역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제작돼 있는 것을 사이즈를 바꾼다든지 편집을 한다든지 이 정도로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관련이다라고 하면 대행사를 활용을 해주시고요. 미디어 에이전시는 같이 함께 써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밀착 케어가 가능한지 이거를 많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맨먼스가 또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에 따라서 이게 이제 가능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행을 할 때 결제 조건도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무적인 신뢰가 없을 경우에는 선불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는 구글 마케팅 플랫폼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지 예를 들면 구글 어널리틱스를 세팅하고 읽을 수 있고 뭔가 제안을 드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앱 분석 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서 뭐 광고주나 미디어에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9가지를 좀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네. 좀 잡고 좀 에이전시를 선택을 하거나 에이전시와 대화를 할 때 참조를 하면 좋겠네요. 1탄에서는 미디어 전체의 그 어떤 미디어 시장의 오버뷰와 그 안에서 우리가 크게 마케팅 플래닝을 한다, 그러니까 미디어 플래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요인들을 좀 봐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정 부장님과 2탄에서는 보다 좀 깊숙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든지 정말 미디어 플래닝에서 효과를 낸다라는 게 어떤 건지 정말 잘 쓴 미디어 플랜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